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시민군의 통역을 맡았다던 인 위원장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여러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청조 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현희 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지상전 확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보병을 동원해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며 지상 군사작전의 목표는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선을 넘었다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유엔 구호품 창고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몰려드는 등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 전남까지 확대, 방역 비상입니다.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 스킨병이 전남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의 확진 사례가 6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북 고창, 강원 철원 등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발생 지역은 7개 광역단체에 걸쳐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직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400만 두분 백신을 긴급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럼피 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연예인 더 없다.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자 10명 가운데 다른 연예인은 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선균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 3주 내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드래곤의 경우 포착된 정황을 확인하는 중으로 아직 소환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미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과거 마약 범죄로 실형 복역 후 출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마와 필로폰 등을 수차례 복용했고 한 차례의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네 번째 트랙, 수원 전세 사기 피해액 500억 원입니다. 경찰이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 정 씨와 정 씨 부인, 아들 등 임대인 일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340여 건, 피해액은 500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7일 정 씨 일가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자 세입자들이 택시를 가로막고 거센 항의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수원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수십 채를 사들였고 또 세입자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돌연 잠적했습니다. 또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트랙, 제사 계획 없답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혹 제사를 계속하더라도 가족 모임의 형태로 대체하는 등 형식이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와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풍과 지역 특성, 형편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고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곧바로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 결정을 했던 윤리위원님들의 결정상을 한번 돌아봤으면 다섯 시의 뉴스 오후 정치권 이야기 원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 청와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케미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네, I am 불쾌해요. 예요가 사실 맞습니다. 오타는 아니고 요새 좀 유행하는 그 I am 말투를 좀 써서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회의 첫 안건으로 이른바 대사면이 거론이 됐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좀 불쾌하다 화를 내고 있어서 제목을 잡아봤고요. 자, 왜인지 짚어보기 전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과 혁신위가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인 위원장이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있었고 당시에 또 시민군 편에 서서 통역을 돕고 하는 등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오늘 또 참배를 하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현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이제는 중앙에서 이분들을 다 포용하고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이제 현장에서 또 무릎을 꿇고 이제 묵념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혁신위원 13명이 다 함께 갔어요. 그래서 좀 진심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한 것 같고, 또 5.18 단체가 건의한 5월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3년 전 그 김정일 위원장의 광주 무릎 사과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외연 확장 횡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당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서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이자 네. 또 모든 혁신위원들이 이렇게 함께 간 것은 인유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광주를 찾아간 우리 당의 정치인들 이준석 대표가 있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 대해서 학습된 어떤 그런 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당사자로서 어떤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의 반면에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은 그 당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출신의 우리 당 지도부격의 인사가 그 당사자로서 현장에 직접 간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저희 당이 이제 추진하는 서진 정책이 앞으로 더 활발하고 또 이제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의 광주 행보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전 대표 때에는 뭔가 이런 호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마음들 그리고 과거사를 왜곡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그 뒤에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는 사실 5.18 광주 정신을 폄훼하기도 하고 헌법 정신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과거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에는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사과하는 사람도 따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 하셔야 될 것은 외부인으로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자들과의 일종의 좀 전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내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뭔가 쓴소리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혁신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좀 따로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 어제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가 있었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현장 영상인데 또 현장에서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인유한 위원장 향해서 저렇게 뭐 물러가라 소리도 치고 좀 욕설도 듣고 좀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제 인 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게 당연한 책무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 위원장의 행보, 물론 개인 자격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네, 우선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저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도 예. 개인적으로 지인분들 중에 또 이렇게 피해 보신 분이 있어서 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이 행보 같은 경우는 정당인으로서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정당인으로서의 행보도 있지만은 또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과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혁신위원장을 모셨다고 하는 거는 그 개인됨의 어떤 그 면모와 이런 부분도 존중해서 그것이 당과 정치에 녹아들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광주 행보 또 이제 가셔서 싫은 소리도 듣고 하셨지만은 이런 이태원 또 현장 가셔서 참배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되고 확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 참사 일주기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혁신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통화, 포용 이런 데 좀 방점을 두고 위원장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또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어떤 징계 해제, 그러니까 대사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주제 제목이 IM 굉장히 불쾌해요 였단 말이죠. 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지금 저한테 조언 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김병민 같은 사람은 저한테 사이비 평론가라 그랬고, 대변인이란 작자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준석을 내쫓아야지 3-4%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안철수도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네, 다들 정신이 좀 이상하다.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SNS에 극대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 들어서 모욕 주고서 이제 사면한다고 하면 내가 받아주겠냐. 혁신이가 주접을 떨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좀 써가면서 화를 냈고, 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오후 19인 박정화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당이 어려운데 좀 자중해달라 이런 또 반응을 보였고요. 저 어떻습니까? 혁신이가 좋은 취지로 통합 차원에서 한 말이 오히려 좀 분란이 되는 모양새가 있네요. 근데 저는 혁신이가 결국에는 이 통합을 위해서 사람들을 약간 마스코트처럼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도구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불쾌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좀 따져봐야 될 것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이제 추가 징계를 받기도 했고 그 사유가 저 역시도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 골프를 치시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대비를 했다라고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수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맞았느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사면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진정한 혁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혁신이가 너무나 통합에 집착하다 보니까 통합이 사실은 더 나은 당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움직임이 더해지다 보니까 당사자들과의 충돌이나 아니면 내부 비판에까지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단추를 좀 굉장히 잘못 끼운 거 아닌가 싶고 인요한 위원장에게 주어진 혁신의 사명은 단순히 통합의 그림만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포장지만 통합으로 씌우라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를 하고 당이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제대로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본질로부터 한참 벗어난 것들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민주당도 총선 승리 위해서 비명과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당도 당연히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 아닙니까? 해야죠.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분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또한 그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소통이 안 된다요. 예. 근데 지금 이분들 자체가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자면 만날 거냐? 제가 왜 만나요? 이뉴한 위원장 만나자면 만날 거냐? 만날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게 오히려 기존 정치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안건이든 당의 요직을 했던 분으로서 당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사실 지금 이제 오셔서 하신 게 광주 가자, 이태원 가자, 그리고 이제 징계 해제하자, 그리고 영남 스타들 험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몰라서 안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던 건데 마치 해리포터의 볼트모트처럼 모두가 알면서 얘기 못했던 것을 인유한 위원장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만큼 당에서 정권을 줬고 신뢰를 줬고 저분의 혁신에 대한 소신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혁신의 대상이든 혁신을 함께할 사람이든 그러한 것에 호응하는 것은 당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좀 화답을 해야 된다. 네네. 지금 뭐 이제 지도부에 내일 공식적으로 이 사면 한 건을 좀 건의할 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도부가 땅땅 사면하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 지도부도 혁신이도 아마 그렇게 거부할 수 있다라는 형태는 예측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은 넘어간 겁니다. 물론 그 공을 넘겨줄 때 예의 바르게 줘야 된다, 뭐 직접 와서 줘야 된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네. 넘어간 공을 그분들이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본인들의 자존심과 본인들의 마음도 있겠지만은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좀 말씀도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상대로 하긴 그렇죠. 같은 당이니까 좀 이렇게 끌어안는 또 노력도 보였지만 또 지도부를 향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당혹스러울 만한 발언도 좀 인 위원장이 했어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K, PK, 그러니까 이제 여당 뭐 텃밭이라고 PK는 아닌가요? 뭐 어쨌든 스타 정치인들이 서울 험지로 나왔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자,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당사자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 이런 언급 뭐 고단수의 언급입니까? 아니면 한번 질러본 겁니까? 저는 근데 서울이 무슨 유배지도 아니고 예. 뭐 이렇게 다 책임 있으면 다 서울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어렵기도 한데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서울을 오랫동안 지켜온 당원들의 마음을 흡족할 만큼 해야 네. 되는 거고 또 선거가 끝나도 떠나지 않을 분들이어야 한다는 게 있고 예. 또 하나가 영남이고 TK고 저분들이 뭐 서울 오셔서 손 흔들고 다닌다고 알아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맨 처음 나왔던 게 하태경 의원인데 네. 하태경 의원 정도 돼야지 어디서 본 것 같구나 하는 김기현 건데요. 대표보다 하태경 의원이 더 스타입니까? 지금은 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 대표하시면서 많이 오르긴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런 스타성을 갖춰야 되고 내가 여기서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을 주셔야 되고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제 이 험지 얘기가 정말로 나온다면은 뭐 여기 간 보고 저기 간 보고 여기 떠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권을 주셨으면 정말 지역구 그냥 찍어서 내려오셔서 지금부터 선거운동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여당 보기에 이런 야당이 보기에 여당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나 조호영 전 원내대표의 의미 있는 답변이나 그 태세 전환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태경 의원의 그 서울 출마 이후에 선언 이후에 그러니까 뭐 본인의 텃밭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도전하겠다라는 선언 이후에 릴레이 선언이 나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어떠한 그 후발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아마 TK 주류 세력을 청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정말 냉정하게 당의 승리를 고민을 해봤다고 한다면 TK, PK 스타들의 뭐 서울행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또는 험지 출마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용태론을 좀 얘기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김기현 대표께서도 뭐 선수로만 우리가 정치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4선이나 하셨고 네. 지금 벌써 대표까지 하셨고 이미 과거에 울산 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벌써 5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정말 진정한 파괴적 혁신을 말씀하시고 싶다면 TK 주류 세력과 윤핵관들의 전면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이 더 좀 파괴적인 혁신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용산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민생, 그리고 현장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응답하라, 현장의 절규에 이렇게 잡았는데, 자, 바로 국무회의 발언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현장을 더 파고들 것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유족들이 참석하는 추도식 대신에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추도 예배 현장에 갔는데 또 이걸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유족을 외면했다 또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자, 어제 장면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네, 용산의 추도 예배행 이 선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대통령께서 직접 찾으신 곳이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라는 곳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내내 중학교 때까지 다니셨던 곳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보통 어떤 사람이 본인이 가장 힘든 시기나 뭔가의 결단이 필요하거나 뭔가의 큰 변화가 필요할 때 본인의 추억이 깃든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진심과 그 장소의 의미는 누구도 폄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곳은 가고 왜 이곳은 가지 않았냐. 저는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정쟁의 씨앗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모 방식도 저러한 추모 방식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 슬픔에 대한 위로와 추모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이거는 잘못됐던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좀 악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직접적인 액션을 보여야 국민들께서도 이 정부가 좀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주기였고 유가족들이 직접 대통령께 참석을 요청한 범시민 추모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정치적인 자리라는 이유로 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대통령께 참석을 요청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식을 잃은 슬픔 또는 소중한 친구들을 잃은 슬픔에 휩싸인 사람들이 직접 존재하는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가 좀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주최한 자리도 아니었고 사실상 유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자리였고 야당은 심지어 대통령께서 좀 정치적이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시면 우린 주최 측에서 빠지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회피하고 외면했으면서 또 다른 그냥 교회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본질에 맞는 행동이었냐. 결국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국민과의 소통 또는 반성 이런 모습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행보는 굉장히 비겁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민 추모 대회였습니다. 시민 추모 대회였는데 어디든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주재 행사가 됩니다. 예. 대통령이 가면은 일단 경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동선과 인원과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극단의 제한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TK 끌어안으시겠다고 서문시장 왔다가 결국 남은 거는 옷 속에 들어있던 소총 한 자루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 추모 집회라고 했는데 민주당 당협에 총동원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0원씩 회비 내가지고 여기에 또 일원으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쟁의 요소를 남겨놓고 이건 정쟁이 아닌데 왜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이게 아나무인적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습니다. 이제 시정연설이 있고 또 연설에 앞서서 사전 환담 자리에 뭐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 이재명 대표가 또 자리에 함께해서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대화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또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똑부러지는 똑똑콤비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서혜진 변호사, 진술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이 이제 자리를 바꾸셔서 자,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주말이 지났는데도 사그라들지 않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펜신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그리고 재혼 상대였던 전총주 씨의 사기 행적, 사기 의혹들인데 오늘 키워드는 남현희 책임 있다, 없다, 물음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재벌 3세 행세를 했지만 사기 전과가 있었고요. 추가 사기 행적 의혹도 나오고 있고 또 주민등록상 여성이지만 남성이라고 이제 주장한 전총주 씨. 근데 남현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수사해달라 이런 주장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지금 일단 이 전 씨와 관련된 사기와 사기 미수는 고소와 고발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진정 한 건도 있는데 어쨌든 남현희 씨도 지금 SNS에 그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뭐 명품 선물이라든지 고가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을 했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사기로 인한 어떤 범죄 그 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그런 물품 취득 아니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청조의 어떤 사기 혐의는 앞으로 더 들여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남현희 씨라는 전직 국가대표 유명 펜싱 선수라는 그 브랜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펜싱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사기 혐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이 남현희 씨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과연 남현희 씨는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는 몰랐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기죄의 공동 정범 수준으로 일단은 수사 대상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생활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남현희 씨를 이용해서 전청조 씨는 투자자들을 일종의 그 투자자를 모은 혐의가 지금 속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디까지 공모를 했는지 그리고 남현희 씨는 정말 어디까지 알았고 어디까지는 속았는지 뭐 이런 것들 남현희 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경찰도 살펴봐 달라 하는 진정서가 네, 이제 접수가 된 상황이고 경찰도 그 부분이 어쨌든 진정서가 접수가 됐으니까 네. 들여다보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억소리 나는 선물들이 그러니까 이 전 씨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했겠느냐 이걸 범죄 수익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박사님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그간 소셜미디어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물들을 좀 자랑하는 모습들을 올리긴 올렸었어요. 지금은 삭제를 했지만. 네네. 남 씨는 전 씨로부터 이제 선물 받은 고가의 차량, 약 3억 원 가량 되는 고가의 차량을 지난 8월에 선물 받은 사실을 이제 그 내부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요. 예. 그 전에도 이제 풀빌라의 가격이 1박에 1,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 풀빌라도 그 사진 뭐 오늘도 펜싱 지금 화면에 이런 나오는 식으로 사진이네요. 예, 그 이 사진에 이제 고가의 풀빌라 사진도 같이 올렸었고요. 예. 이제 이거 외에도 수백만 원 하는 이제 명품 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을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지금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선물들이 이제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왔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남현희 씨는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선물들을 원하지 않았다. 선물 공세를 막 펼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네. 그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네. 이
상위 0.01%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게 펜싱 사업이다. 그렇다면 고가의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고가의 차를 타야지만 이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청조가 그런 예, 얘기를 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어떤 이런 고가의 선물을 사실상 뭐 강제로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SNS에 올려서 자랑을 하지 않으면 전청조가 좀 서운해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SNS에 올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삭제됐지만 이제 과거에 올라왔던 이 자랑 SNS를 보면 그 시켰다고 해서 그 강제로 올린 거라고 보기에는 참 좀 객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진짜 선물을 바랬는지 아니면 원치 않았는지는 지금 뭐 남현희 씨만이 알 수 있겠고 전청조 씨만이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경찰이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 고가의 선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 경찰의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남 씨가 받은 이 선물들, 뭐 고가의 자동차라든가 뭐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환수라든가 뭐 몰수한다든가 해서 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까? 시나리오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몰수라는 건요. 일단 국가가 그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제 박탈해서 국가의 어떤 국고로 귀속하는 겁니다. 국고로 귀속한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들에게 가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어떤 수익, 그리고 뭐 이 수익으로 인해서 좀 제3의 어떤 다른 수익을 또 취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권의 타인의 소유에 뭐 귀속되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일단 이 지금 몰수하기 위해서는 남현희 씨도 사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범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범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기로 인해서 취득한 어떤 범죄 수익이다라는 점을 최소한 좀 인지는 했어야지만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어떤 그 범죄 피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청조 씨나 뭐 남현희 씨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수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식든지 간에 다시 그 금전이든 이득을 다시 부당 이득으로서 돌려줘야 할 그런 법률상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느냐를 경찰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봤지만 남현희 씨의 주장도 좀 살펴봐야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속임을 당했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피 토하는 거를 저한테 또 보여줬어요. 근데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뭐 이게 진짜 사기꾼이면 뭐가 보이겠지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환 이식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뭔가 그런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그동안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들도 오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좀 들었는데 작정하고 날 속인 상황에서 넘어갔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을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박사님 보시기에는, 근데 뭐 피해자들의 경우에 그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나중에야 뭐 왜 그랬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사기 사건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심리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속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속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안에 그 남현 씨가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공범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적어도 최소한 이 전 씨가 남현희 씨를 속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실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남현희 씨가 이제 피해를 입은 부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왜 속아 넘어가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에도 여러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 심리 상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믿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한없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발견되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 의심되는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혹시 이래서 이랬던 거 아니야? 뭔가 납득될 만한 또는 설명될 만한 변명을 스스로도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기본값이론이라고 해서 실제로 타인을 믿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심점이 발견되더라도 그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합리화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그런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또 중간중간 이제 전 씨가 이제 그런 장치들을 하게 되는 넣었죠.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시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1인 2역 뭐 핸드폰을 썼다든가. 그건 역시도 전 씨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남현희 씨한테 아들을 빨리 깨워달라는 문자가 온다던가 아니면 가짜 임신 테스트기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던가 시한부 인생도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참 있다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가 봤더니 이미 피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믿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그때그때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아마도 전 씨가 중간에 감정적으로 이 남현희 씨를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그 전청조 씨의 강연 내역도 저희가 확보해서 들어봤을 때 분명히 남현희 씨를 마케팅으로 본인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도 분명히 하긴 했었어요.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펜싱 1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 제가 펜싱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여러분 그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아세요? 남현희. 네, 저는 그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네. 남현이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남 씨도 전 씨를 이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경찰 수사가 계속 뭐 양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연이자 3,000%. 이게 말이 됩니까? 3,000%. 거기다가 성착취 불법 추심이에요. 오늘 경찰이 발표한 사건인데 이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붙잡은 그런 사건이죠. 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일단 20, 30대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을 조금 대상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 많은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라요. 뭐 20만 원, 30만 원의 어떤 소액을 대출해 주면서 대신에 무엇을 담보로 잡았느냐. 이 대출받는 사람들의 연락처, 지인 연락처와 그리고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의 지인들에게 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진짜 연 3,000%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고리로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뭐 성적 착취를 넘어서서 경제적 착취까지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9개월 동안 피해자가 83명이었다고 하고요. 피해 금액이 2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 사무실을 이제 들어가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피해자 83명이라고 얘기했어요.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이게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피해자가 많았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변제 능력이 부족한 20, 30대의 그 사회 초년생들일 텐데요. 네. 대부분은 보면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기초 생활비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소액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이 이용했던 것들이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제로 2030의 세대들에게는 좀 익숙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만 원 빌려주고 이제 50만 원을 갚게 되는 식으로 이제 대출을 했던 상황인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지금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30만 원 빌리는데 50만 원 갚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뭐 연락처라든가 어떤 뭐 주민등록 뭐 등본을 보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나체 사장까지 요구를 하고 명백하게 불법인데 피해자들의 심리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초기에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좀 무리가 되는 요구들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대출이 여러 군데에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급함에 이렇게 처음에 시도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점점 이제 노골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협박 보복의 우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들의 경우에는 방음 부스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저기 사무실에 사무실에 저렇게. 보면 방음 부스가 있어요. 저게 왜 있는 겁니까? 저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협박하고 예. 폭행에 이제 이용하는 소리가 이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런 용도를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그렇죠. 그 피해자들한테 전화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소리가 크면 이제 주변에서 소리가 크다 그러니까 아니, 방음 부스를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들은 이제 좀 더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예. 하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까지도 알리거나 그들의 사진을 나체 합성해서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복이나 협박의 영향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이런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의 사례에서는 이 피해자들에게 범행에도 가담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대포 통장을 이제 활용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상환기일을 연장시켜주겠다라는 이유로 다른 이제 추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듦으로써 신고를 또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가매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부업체가 활동을 했는데 올해 7월까지 활동을 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1년 지나서 네. 이제 일당을 붙잡은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박사님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신고를 상당히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신고를 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신고를 해서 이 범행을 인지했더라도요. 이들의 역할이 정말로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 추심부터 협박하는 것 그리고 자금 세탁 그리고 인출하는 그런 모든 역할들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들의 모든 연락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연락도 텔레그램으로 가명 사용했고요. 그리고 대포폰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대부업체 사무실도 3개월마다 이동하면서 3개월마다 이사를 가요? 추적을 좀 피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제 그 집약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보이스피싱 단체처럼 점조직 형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전체적으로 범죄 단체로 보고 그 조직이나 체계의 혐의를 파악하고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빨리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굉장히
더 좋아지네요. 아, 저 갈수록 얼굴이 예. 좋아진다는 말을 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탐사팀에서는 좀 서운해할 수 있겠는데. 거의 그때 거의 저 거의 약간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다고 사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오늘은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어떤 분입니까? 네. 네. 혹시 앵커는 소시적에 좀 놀아보셨습니까? 네.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네. 네. 진실되게 말해주세요. 이제 본의 적응이 다 된 것 같고. 네. 논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스텝 네. 좀 밟아봤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본인이 뭐 생각하시는 게 있을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예, 아유, 제가 솔직히 네. 근데 노는 게 좀 어때서요? 뭐 놀아봐도 노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스텝 밟고 하는 네.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게 예.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 이 논다는 게 예. 어찌 보면은 일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예. 또 잘 쉬고 잘 놀아야지 또 충전이 되는 거죠. 활력도 돋고. 맞는 말인데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는 건가 그걸 잘 네. 모르겠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대로 노는 어르신분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이 실버 축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어르신들에게 배우는 신나게 잘 노는 방법. 예. 뭐 실버 축제 또 우리 보니가 얼마나 또 현장을 표정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 네, 아주. 휘젓고 왔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실버 네. 축제 현장 가보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돼서 즐기는 이 문화축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 인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어떤 문화생활 즐기는지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선물 주는 데라. 아, 어머니랑 딸?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천연 염색. 아, 염색이요? 소금 매염에다가 주물러가지고. 아, 이게 지금 염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염색 과정이에요. 담가서 뭘 만드는? 손수건이에요. 치자 염색제예요. 꼭 산 다음에 그라데이션. 여기다가 하게 되면 밝은 색이 나와요. 염색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우리 이제 바느질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이 염색을 많이 하세요. 자연 염색을 해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패션쇼도 하고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마술 하시는 거예요? 네. 마술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문화원에서. 복장도 또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오신 네. 거예요? 해리포터 컨셉으로? 네. 네. 어머님의 주특기는 뭐예요? 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는데 네. 그중에 마술을 선택한 이유가 네. 있어요? 너무 신비스럽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 손주들한테도 보여주면 너무 좋아해요. 원래부터 이렇게 취미 생활 활발히 하셨어요? 55세부터 네.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네. 이제 준비를 했어요. 도서관에서도 애들한테 9년 동안 책 읽어주기 준비를 해서 지금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 문화원 다니면서 이제 취미 활동 막 많이 즐기시는 예, 거예요? 예. 차를 즐기고 마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치매 아니, 받으신 거예요? 차는 정적인, 그리고 이제 정적인 거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다리 힘이 없기 때문에 동적인 거를 이제 같이 겉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춤을 추셔서 그런지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빛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셔가지고 여기 잠깐 인터뷰.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분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이 발산하고 재능 펼치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후련하죠. 막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네. 팀 이름이 뭐예요?
고령 센 것들입니다. 나이는 파이팅! 젊으신 분 있길래 찾기 희귀해가지고 반가워서 아까도 저한테 오셨잖아요. 저기요. 여기 실버 축제 오셨나 해가지고 부스예요. 쌤이 두 번째야. 흥겹네요. 네. 보면서도 좀 유쾌한 에너지가 나오는 영상이었고 맞아요. 네. 어르신들 표정이 진짜 좀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실제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취미 네.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우울 증상이 10%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또 뭐 나는 삶에 만족한다, 나는 건강한 것 같다고 답한 비율도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르게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뭐 노년 우울증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울증 약 처방을 받는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작년에는 이제 점점 늘다가 7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우울 증세가 있는 거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문항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지난 2주 동안의 자기 상태를 보면서 한번 좀 손가락을 좀 접어보시면서 좀 내가 해당되는 게 있나. 읽어보죠.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최근 활동이나 관심거리가 줄었다. 네. 전 좀 줄었어요. 야, 삶이 공허하다고 느낀다. 전 좀 공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지 않은 일이 닥쳐올까 두렵다. 예. 이것도 약간.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우울 증세랑 연관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외출보다는 집에 있기를 좋아한다. 네. 이것도 맞는데. 네. 내리시고. 근데 보니까 간단한 테스트지만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해당될수록 우울 증상이 이제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또 입맛이 떨어지고 뭐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이게 보통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본이 우울한 거 아니죠? 아까 막 접길래. 근데 그게 제가 좀 약간 탐사팀 있던 시절 생각하면서 적었는데 지금 밝아지고 있는 지금 과정이군요. 탐사팀장이 이 방송을 보면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못 보실 것 같아서. 자, 네. 100세 시대니까 우리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또 가족들이 또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빅데이터 전문가 오키도키 전민키 형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Hi, I'm 민키. 예, 네. 머리 좀 파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게 눈썰미가 좀 좋아요. 진짜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마한 기념으로 네. 하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I am입니다. 아. 네, 연관어 보시면 요즘에 뭐 핫한 이슈죠. 전청조 남연이 밈, 뭐 무한도전 이런 단어 보입니다. 네, 뭐 주말 내내 여기저기서 사실 이런 말이 들렸고 약간 무슨 유행어가 됐어요. 저도 오늘 정치 토크 네. 제목으로 I am 불쾌해요를 했거든요.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전청조의 말투가 온라인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일명 맑은 청조체라든지 휴먼 청조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네.
바로 이 문자가 시작이었습니다. 네. 좀 보여드릴게요. JTBC 보도 이제 네. 화면 중에 나왔던 장면이죠. 오케이, 그럼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네.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예. 교포 연기를 잘하시네. 그래요? 살다 괜찮았어요? 오신 거 아니죠? 예. 어릴 때 잠깐 살다 오, 오고. 역시. 그래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미국에서 출생한 재벌 3세라고 지금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좀 완전 엉터리 영어 문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맞춤법도 틀렸어요. 네. I am 실례예요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실례예요. 예. 이것도 네. 좀. 예. 게다가 이제 교포 출신인데 영어도 너무 쉬운 단어만 써서 다들 황당하다. 그래서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 지금 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너도 나도 따라하면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행이 됐다는 게 막 그 인터넷 보면 누리꾼들도 막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패러디해서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예. 한번 볼까요? 예. 보면 네. 홈은 못 가고 일어나서 헤어만 대충 감고 다시 일하고 있어요. I am 노예예요. I am 졸린데 but 지금 sleep 하면 새벽에 wake up 할까 봐. I am 씻기 hate 해요. Okay next time에. 네. 넥스트 타임이 완전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하도 화제라서 네. 뭐 이렇게 누리꾼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좀 놀이처럼 하지만 네. 또 막 기사 제목으로도 쓰이고 아주 맞아요.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오던데요. 이제 보고 마이 아이 아주 놀랐어요. 예. 아이 많이 놀랐어요. 예. 자, 이게 그래서 또 키워드입니다. 신뢰. 네. 보니까 여기저기서 써먹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을 해주셨잖아요. 한 네. 증권사 리포트는 네. 땡땡 회사 I am 신뢰예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이 회사 네. 추천합니다 하면서 실례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또 어떤 광고는 하루 특가 next time 없어요.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정유라 씨 있잖아요. 예. 그분도 SNS에 저 300조 원 있어요. 결혼할 분 구해요. I am 진지예요. 이렇게 SNS에 올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 그룹 아이브가 있습니다. 네. 아이브의 노래 I am. This my life is Saturday night 하는 게 있어요. 이 제목 때문에 음원 차트에서 지금 역주행 중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다음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와, 이번 키워드도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멧돼지입니다. 예. 연관어 볼까요? 뭐 야생동물, KTX, 사고, 고라니 이런 단어가 보이죠? 이게 KTX 연관어 있잖아요. 제가 진짜 피해자인 게 어제 KTX 탈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멧돼지랑 KTX가 충돌해서 맞아요. 기차가 2시간이 연착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늘 I am 피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설마 그 열차에 계셨던 거예요? 그 해당 열차는 아니고 아닌데- 그 뒤에 열차 타려니까 줄줄이 어차피 줄줄이 연착이 연착이 돼가지고. 되니까. 밀렸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제 포항에서 저녁 7시경에 출발한 그 KTX가 멧돼지와 충돌해서 비상 정지를 했습니다. 예. 그 뒤에 열차들도 연착이 되면서 주말 이용객들이 정말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열차 이용하는 분들에게 네. 이렇게 문자가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물 접촉이라고는 이제 써 있는데 네. 이게 KTX는 빠르게 달리고 또 멧돼지는 또 등치가 있고 하니까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이렇게 크게 다치신 분 없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다행입니다. 최근에 유독 멧돼지 관련 이 소식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야산이나 도로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도심에서 그러니까요. 멧돼지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영상 좀 볼게요. 이건 어디입니까? 네, 울산입니다. 그 10월 25일 자정에 울산시 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멧돼지가 발견이 돼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멧돼지 포획에 나섰는데 달아났고 얼마 뒤에 택시에 부딪혀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예. 같은 날입니다. 아 이건 새끼들인 것 같은데요. 네, 부산 동래구 새벽 1시에 한 아파트에서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예. 아파트 놀이터에서 멧돼지 6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유해 조수포획단이 이 중 3마리를 사살했는데 아직 어린 멧돼지들이. 네, 이 사살된 멧돼지 새끼 멧돼지입니다. 몸무게가 한 40kg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3일 의정부에서는 낮 12시쯤에 몸무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 한 마리가 경찰서에 난입하기로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네. 그래서 경찰은 멧돼지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실탄을 쏴서 사살했고요. 멧돼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분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지금 본 영상은 대낮이잖아요. 그렇죠. 멧돼지가 야행성인데 이제는 막 대낮에 막 도심에 나타나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맘때 날씨가 추워지죠. 네. 환경 때문인데 먹을 것 찾으러 멧돼지들이 도심으로 내려옵니다. 멧돼지 도심 출몰이 사실 해마다 반복돼 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2년간 이 멧돼지 개체수 감소 정책 효과로 약간 2년은 줄었는데 지난 10년간 보면은 서식 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따뜻한 기후와 낮은 적설량 때문에 멧돼지 생존율이 높아졌고 인간의 그 개발 행위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든 게 이 멧돼지들이 어쩔 수 없이 도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구가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도 멧돼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면요, 그 기후변화 효과가 정말 전방위적이죠. 네. 원래 멧돼지가 보통 4월, 5월에 태어나서 그해 겨울에 약 50% 정도는 추운 날씨 때문에 죽게 된대요. 그래서 겨울이 이 멧돼지한테는 천적인 건데 최근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눈이 쌓이는 양도 줄면서 생존율이 무려 8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멧돼지 개체수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 멧돼지 마주쳤을 때 절대 맞서 싸울 생각하시면 안 그럼요. 되고 무조건 등 보이지 말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근데 등 안 보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조심히 이렇게 잘 맞아요. 물러나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키워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납입니다. 네. 연관어모, 카드뮴, 수은, 구리, 슬리퍼 이런 단어 눈에 띄시죠? 여기 보면 조그맣게 지금 다이소라는 키워드 같이 나와서 네. 뭐 어떤 제품에서 납이 나온 그런 상황인 겁니까? 맞습니다. 다이소 욕실 슬리퍼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됐다고 하고요. 이 슬리퍼들이 무려 10만 개 넘게 팔렸는데 둘 다 납이 검출이 됐어요. 자발적 리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슬리퍼 혹시 집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다이소 가서 환불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한테 바로 문자했어요. 우리 집 그래요? 슬리퍼 아니냐 어. 물어봤는데 사실 욕실 실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되니까 이제 다이소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좀 충격적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보통 유해 물질도 아니고 납이 검출된 게 충격인데 기준치 이상 납에 계속 노출이 되면 고혈압,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등을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해요. 만병의 원인이네요. 맞아요. 예. 특히나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IQ 손실이나 신경 발달 장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번 슬리퍼에서 높은 수치가 검출된 건 아닌데 낮은 수준도 절대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막 식품 같은 데서 뭐 초콜릿 이런 데서 납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납 들어간 제품 이런 뉴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납이 가공이 쉬울 뿐만 아니라 예. 그 색을 내기도 쉬운 물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욕실 슬리퍼에도 사용이 됐고요. 네. 그 페인트 안료, 뭐 도자기 유약 네. 그런 거 많이 쓰입니다. 뭐 포장지, 장난감, 화장품, 페인트 이런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극소량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기준치 이상의 납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좀 이런 유해 물질을 다룰 때는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컨디션 좋았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I'm 퇴근.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